공부 얘기가 나온 김에 공부 잘하는 비법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이 공부라는 게 공부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인가. 공부는 시킨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해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아이의 의지. 아이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아무리 많은 학원을 들이대도,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유명하신 잘하는 선생님이 온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이의 의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아이가 공부를 하게 하는 그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아이가 그 성실함, 노력의 가치를 우선 배워야 돼요. 그것을 먼저 배우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야 한다는 그 책임감까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공부가 선행되기 전에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일단 공부를 잘하기 위한 대전제. 그리고 그럼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 어떤 게 공부를 잘하는 걸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까? 시험을 잘 보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칭송받죠.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그 5학년 아이가 5학년 평가를 잘 보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 5학년이 중학교 1학년 수학 진도 나가고 고등 수학 하는 거 상관이 없이 그 5학년 거 평가를 잘 보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중학교 시험을 잘 보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시험을 잘 보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현재의 것을 잘하느냐예요. 그것이 명확하게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것을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 근데 초등생, 중등생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다음에 배울 것들을 미리 한번 봐놔야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미리 한번 봐놓을 때 그걸 충분히 잘 봐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 와서 그 학년이 되었을 때도 다음 학년 것을 하고 있으니 현재 것도 충분히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의 것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것을 정말 잘한다면 다음 거 해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현재의 것을 잘하지 못해요. 80점 맞아요? 70점 맞아요? 90점 나와요?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완벽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고 뒤로 돌아가서 구멍을 찾아서 현재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고등학생이 되면 현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고1이 고1 거 시험 잘 보면 걔는 공부 잘하는 애. 현재의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렇게 미리 해야 제일 잘한다고 미리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 아이가 현재가 얼마나 충실한지, 잘하면 가고 못하면 다시 박음질 하듯이 돌아가면 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선행을 해야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그 인식 때문에 공부를 잘할 아이가 공부를 못하게 되고, 또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이가 공부에 손을 놓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구멍이 없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때 사교육 거의 없었다고 말하면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똑같은 걸 물어보세요. 아, 엄마표를 하셨나 봐요.
아니면 공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의 공부 루틴을 잘 지켰나 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본격적인, 지금 계속 강조해 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학습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공부가 있고, 그 공부는 부모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믿고, 그래서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는 태도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적은 태도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1, 2년만 하는 거면 태도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공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공부 평생 하는 거야. 어른이 돼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돼.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초, 중, 고만 봐도 12년입니다. 12년. 12년 너무 길죠. 공부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길고 어려운 건 태도가 좋아야 되고 습관이 좋아야 되고 인성이 좋아야만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자질을 길러주셔야 되겠다. 초등 때까지 이런 것들에 사활을 걸고 하셔도 좋겠지만 중등, 고등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때라서 우리 애는 이미 중등인데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고등이면 끝났네 생각하시지 말고 계속 지금도 저희 아이가 고2지만 끊임없이 그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태도가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초등 때 이미 너무 많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이가 학년이 바뀌면서 새롭게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다. 물론 제가 아이가 초등일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우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으면 좀 더 잘했겠죠. 근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았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 육아에 특이점이 있다면 엄마와 아빠가 거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일찍 결혼했고 일찍 독립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몇 년 했지만 주로 장사를 했어요. 아이 낳기 전에는 이제 매장 있는 그런 장사를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거다 보니까 새벽마다 저희 아이 이제 돌 때부터 장사를 그렇게 인터넷 시작했는데요. 새벽마다 아이를 안고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사갖고 와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설명을 잘 써서 올리고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그걸 택배 포장해서 보내는 것까지 남편과 제가 둘이 했습니다. 네, 아이가 자야지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때는 거의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으면 안 깨고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 9시간 계속 안고 컴퓨터를 한다거나 주문을 받는다던가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압도적으로 엄마 아빠가 계속 정말 많이 안고 키운 아이였어요. 그 업종을 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꿨지만 그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그래서 정말 밤낮 없이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서부터는 학교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잠든 이후의 시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대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산책도 가고 같이 놀고 운동도 하고 정말 재밌게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그 시간은 저희한테도 좀 이제 일을 잠깐 쉬고 힐링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같이 놀고 운동하는 것들을 블로그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샀죠. 저 사람들 맨날 논다고 속편하게. 그런 일도 있었고, 저희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질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아이가 뭐 단어를 물어보면 예문을 몇 개씩 얘기해 준다던가, 항상 둘 중에 한 사람은 아이랑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물어보면 저희가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찾고 같이 배우고 익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했죠.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면 저희도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같이 쏟아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한 4, 5살 때 공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 저는 공룡만 보면 바로바로 이름이 다 나왔었습니다. 한 150종을 다 구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바로 이름이. 얼마나 같이 관심을 쏟고 계속 같이 책을 봤으면, 또 지도에 한참 빠졌을 때는 저보다는 남편이 지도를 잘 보니까 아빠랑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또 시기마다 관심사가 있었어요. 종이접기 할 때는 항상 그 결과물에 늘 감탄을 해줘야 되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또 느닷없이 그 만화를 그리겠다고 해서 몇 달 동안 매일 만화를 그리고 저는 이제 배경 채색 담당이었습니다. 너무 팔이 아파하니까 그걸 또 일일이 수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맨날 색칠을 하고 뭐 독서도 마찬가지고 퍼즐도 운동도 뭐 레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 저희는 항상 같이 뭐든지 운동도 해주고 심지어 게임할 때도 같이 하고요. 아이는 엄마 아빠 지지를 좀 등에 업고 원하는 건 원 없이 질릴 때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도 저희 집에는 굉장히 규칙이 많은 집이에요. 저는 규칙이나 원칙이 없는 육아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지키게 하는데요. 그리고 타당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규칙은 아이를 굉장히 안정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이가 간을 보지 않는 거죠. 이걸 해도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에 간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명확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되는 것의 구분이 명확한 거죠, 아이한테.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마트폰. 저희 집 골칫덩어리 1호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 스마트폰은 초등 때는 사주지 않았고 중등 때부터 사줬는데요. 뭐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규칙도 많이 생기고요. 스마트폰으로는 게임하지 않기, 그리고 스마트폰을 방으로 가져가지 않기 규칙은 아직도 지킵니다. 그래야지 잠을 잘 자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과제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2가지는 아직도 잘 지키고요. 당연히 시간 제한 있죠. 시간 제한이 없이 전자기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때는 30분, 지금 고등학교는 40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태블릿, 노트북 전부 다 시간 제한 뭐 다 걸려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태블릿은 뭐 하니까 요 얼마큼, 노트북은 얼마큼, 뭐 그런 가드도 다 달아놔서 다 이런 것들이 아이랑 전부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30분, 40분 말도 안 되게 적잖아요. 근데 많은 시간을 아이랑 같이 써봤습니다. 종일 풀어도 보고 2시간일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아이랑 얘기하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없어, 15분일 때도 있었는데 이건 너무 적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한 거라서 별다른 불평불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전자기기 절제는 정말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전자기기뿐 아니라 절제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제력이라는 건 거기에서 행복이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분에 넘치는 것 같게 하지 않아요.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아울렛에서 사줍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친구네 아이들 옷 입혔고요.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물려받았어요. 아이가 너무 잘 안 크니까 한 사이즈를 3년씩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절약을 시켜줬죠. 그렇게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학할 때도 졸업하는 선배들이 나눔하는 교복 거의 다 갖고 와서 입혔고요. 그런 식으로 갖고 싶은 물건,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지켜야 하는 선을 넘지 않게 명확하게 가르치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의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왔을 때 굉장히 집이 따뜻하고 편안하다, 내가 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양육자끼리 관계가 나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요. 그것만큼 나쁜 게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치열하게 대화해서 반드시 해답을 찾고 맙니다. 아이한테 평온한 마음으로 절제력 있게 바른 생활 습관하고 또 생활 규칙 잘 지키고 명랑하게 살고, 그리고 어떤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성실함을 가르쳐 준 것이 공부를 잘하게 만든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부는 태도로 하는 거니까요. 다시 과학고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다들 어떻게 하다 지원하게 됐냐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원을 결심한 거는 아이가 중3이 될 무렵이었으니까 그 중2 겨울방학 때였어요. 네, 영어 교습소에 갔다가 중학교 선배 중에 과학고에 간 선배가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친구들이 야, 너도 과학고 가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머릿속에는 과학고라는 게 한 번도 이제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능에서나 봤지 과학고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 과학고? 하고 처음 검색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알게 된 사실은 그곳은 기숙학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 기숙학교래. 그랬더니 안 된다는 뜻으로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기숙학교래잖아 라고 하니까 아이도 아, 기숙학교야? 그럼 나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맞장구 치더라고요. 이제 엄마 잔소리로 자기 생활이 굴러가는 걸 아니까 어림도 없다는 걸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중3이 되고 나서 중3이 되면 이제 진로 선생님이랑 활발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진로 선생님이 희망고등학교 적어내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때 아이가 굳세게 과학고등학교 적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하루에 거의 4-5시간씩은 남편하고 각자 알아본 거, 그리고 얘가 과학고가 맞을까에 대한 얘기를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하루에 4-5시간씩은 계속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다들 지원하려는 아이들 대부분이 그런 대비학원에서 몇 년씩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거는 어렵겠다를 넘어서서 이거는 어림도 없네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대비학원의 존재도 그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저희 동네에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목표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공부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은 항상 아이의 공부 동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 동기를 어떻게 심어줄지 굉장히 고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라면 이 중3 1년 동안 얘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하자라고 결정합니다. 오로지 그 지원하자는 목표에는 그 동기부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과학고 1학년은 일반 고등학교 3년치의 수학과학 진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만 파자. 수학만 최대한 해보는 걸로 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져도 이득이다. 과학까지 할 수는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요. 고등학교 가서 뭘 선택할지도 모르는데 하기는 좀 그렇다. 확실한 수학만 하나만 파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도 우리한테 이득만 있어 라는 말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떨어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마음을 준비시키는 걸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학군지에 사는 제 친구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데뷔학원을 넣어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너 도저히 준비할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를 그때까지 보면서 중3이 되면서까지 보면서 이 아이는 대형 학원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경쟁심이 좀 없습니다. 잘하는 아이를 보면 잘하는구나 하고 말아요. 그냥 물론 자기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야 있겠으나 승부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항상 좀 안타까워하는 지점이에요. 얘한테 파이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점도 많습니다. 대체로 항상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런 성향의 아이고 학원 경험이 없는데 데뷔 학원을 아무리 급하기로 넣는 것은 이거는 안 될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나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고를 생각했더라도 아마 데뷔 학원은 좀 넣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 과학고 이제 들어가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 데뷔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너 만약에 그때 데뷔학원 갔으면 우린 중도 포기였어. 무조건. 그 아이들의 노력의 정도나 그리고 선행의 정도 그리고 실력 같은 거 봤으면 우리는 바로 포기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학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된 거니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학고 입시는 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중3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합니다. 1차는 각종 서류 제출하고 30분의 면담인데요. 그 서류 제출 중에 가장 큰 산,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정말 큰 산이었어요. 여름방학 내내 자기소개서를 써서 개학과 동시에 이제 입학 원서를 내야 되는데 저희는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 걸맞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걸맞는다라는 뜻이 유튜브를 보니까요. 각종 학원에서 과학고 자소서 쓰기 도움 영상을 많이 올려두셨는데요. 그걸 보면 볼수록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과학고 자소서 이래야 되는 건가? 그리고 중학생이 이런 연구했다고 하고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많이 동력이 잃었죠. 아이도 자기 손에 쥔 게 없으니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의 절반을 고민만 하다가 날렸습니다. 우리는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그냥 아이가 그나마 중학교 때 조금 관심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나마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썼어요. 그 30분의 면담도 저희한테는 아주 큰 산이었습니다. 저희한테는 계속 모든 과정이 첩첩산중이었어요. 게다가 아이한테는 면접 트라우마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인생 중에 딱 한 번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무슨 홍보단을 뽑는다고 이제 면접을 보자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라서 집에서 줌으로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 밖에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똑똑히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망했는지를. 그 면접이라는 게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선배들 몇 명이랑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저희랑 말만 잘하던 아이가 입을 딱 다물고 한 문장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좀 다독였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너무 기가 막히고 실망한 나머지 잔소리 폭격을 정말 한 며칠 동안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나는 면접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틀이 완전히 갇힌 겁니다.
근데 30분이나 선생님들과 면접을 봐야 된다니 아이가 그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어떻게 난 면접 못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고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건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 한 70개를 뽑았어요. 생기부 보고 자소서 보고 다 뽑고 몇 주 동안 아이가 거기에 답안을 작성하고 한 열흘 정도 실전처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실전처럼 연습했어요. 연습하는 내내 얼마나 칭찬을 쏟아부어줬는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말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칭찬을 막 쏟아줬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마치고 나니까 저는 1차 합격을 좀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1차 합격을 바라지 않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 도전 자체가 저희한테는 너무 큰 좋았던 것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너무 잘 느꼈어요. 최선을 다했다. 이제 후회가 없고 그래서 어떤 불합격을 받아들여도 정말 좋게 마무리할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서운함이나 실망감 전혀 없이 야 우리 수학 공부 덕분에 너무 잘해놨어 라는 그런 한마디로 얻을 것만 있고 잃을 건 하나도 없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2차 시험을 보는 그런 고생을 아이가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제 여태까지 혼자 했으니까 성취감을 맛볼 순간이 너무 없는데 1차 합격이라는 성취감만은 맛보고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차 합격을 바라는 마음은 단지 또 그거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성취감을 맛보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2차는 이제 중등 과정 내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고 또 사고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면담을 잘 했어요. 연습한 대로 잘 자신감을 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도 깨부셨겠다. 뭐 이제 성취감 같은 거 성공의 경험이 쌓여 있다 보니까 2차도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면접 방식도 잘 했어요. 과학고 입학식 날 보니까 다른 애들이 너무너무 다 똑똑해 보이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쟤는 저희 아이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못하는 것만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 어쩌다가 여기에 우리가 서 있지? 하는 그 얼떨떨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고 이 책을 보시거나 저희를 아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과학고에서 공부를 잘하는지를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애가 공부 잘하나요? 하는 걸 너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려움이 없는 고등학생은 없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냥 잘 성장만 하면 된다. 내 아이가 전천후가 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전천후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안에서 성장하면 된다 라는 말씀으로만 드려요. 네. 왜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그 치열한 집단 안에서 아이는 있으니까 나름의 스트레스다 뭐 힘든 가정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정말 안심하는 건 중학교 때랑 지금이랑 얼굴 표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집에 왔을 때 너무 똑같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한결같은 명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됐지.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문제가 열심히 굉장히 노력을 해도 등수나 등급이 꿈쩍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느 고등학생을 다 막론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의 노력을 굉장히 인정해 줍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성적과 상관없이 너 너무 노력 잘했어 라고 항상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지만 스트레스를 조금 더 낮춰줄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고심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아이가 나올 때 되면 금요일에 나왔다 월요일에 다시 들어가는데요. 금요일에 나올 때 남편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주말에 절대 공부 얘기하지 맙시다. 토트넘 경기 보게 합시다. 괜찮다. 그 정도 시간 다 낼 수 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쉬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재밌게 놀죠. 성적 걱정은 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만 하면 돼. 노력만 하면 다 괜찮아. 라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네가 해야 할 것을 하고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그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되돌아봤을 때 네가 나 나름대로는 노력했어 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시험 기간 어느 순간에는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할 수도 있지만 그냥 되돌아봤을 때 내 노력에 후회가 없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래도 노력 좀 했지 라는 마음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아이가 되돌아봤을 때 나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봐 그러면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지금 현재를 만족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사교육 없이 갖고 간 비결 말씀해 달라고 하세요. 그런 걸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등 6년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중등 3년이 훌륭했기 때문에 과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어야지 현재가 있는 것인데 중등 3년이 훌륭했다는 건 초등 6년이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입시 때문에 생기부를 다 출력해서 그걸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입시 직전에.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초등 때 내가 아이한테 계속 강조했던 것들. 그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했던 것들, 보이지 않는 노력을 들였던 것이 이제야 빛이 나는구나 하는 게 그 생기부를 보면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이거 지금 노력한 것이 지금 발현되기는 좀 어려워. 지금 노력한 것은 나중에 꼭 발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등 6년 동안 선행하지 않았던 것을 전 정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바탕이 너무너무 튼튼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학교에서 그대로 잘 배웠던 그 개념이. 그래서 그 엄청나게 넓고 탄탄한 기반 위에 얼마든지 무겁고 큰 돌을 계속 쌓을 수 있는 그 기반이 초등 때 완성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 계속 좋은 관계 유지했던 거, 그래서 계속 지금도 대화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 가치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한 거, 아이 정서 안정시키려고 저희가 했던 노력,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들였던 것, 또 책임감, 성취감, 절제력 같은 것들을 잘 가르쳤던 것, 그리고 아이한테 알맞은 공부법 찾은 거, 그리고 아이 성향을 잘 본 것들을 딴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내 아이한테 맞는 속도, 방법, 굉장히 좋은 효율로 공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아이한테도 말해요. 지금 고등 3년 동안 너가 즐겁게 알차게 공부하면 그 후의 시간은 정말 좋을 거고 괜찮을 거라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저는 그냥 어려움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면 된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기대합니다. 부모가 아이랑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스스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박수 보낼 수 있고 또 좋은 점 있는 친구들 보면 배울 점을 배우고 그리고 나 자신의 성장에 되게 기뻐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굉장히 멀리 봐야 됩니다. 코앞만 보면 걱정되는 것 투성이에요. 지금 부족한 것들이 너무 걱정되는데 멀리 보면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봐야 모든 것에서 좀 늦었다는 걱정 내려놓을 수 있죠. 부모도 멀리 봐야 되고 아이도 멀리 봐야 되는데 아이들 멀리 보기 힘들어요. 계속 닥친 시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속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주문처럼 외워요. 조급함은 나의 적이다. 항상 멀리 보자. 결승선 같은 건 아예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요. 부모의 최고 가치가 내 아이의 최고 가치가 아니다 라는 걸 항상 생각하죠.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고 빠르게 변하는데 내가 예상하는 꽃밭이 아이한테는 꽃밭이 아닐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것이지 그것만 찾으면 앞길은 너무 잘 순탄하게 굴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진짜 내 아이를 위한 교육은 내 아이한테 알맞은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교육만이 선이고 사교육은 모두 악의 무리가 아닌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내 아이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인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내 아이에게 맞는 게 어떤 걸까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배움이든 간에 그 배움이 내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켜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배우려고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정신과 육체를 건강히 유지하면서 지적인 성장을 이루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았을 때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실함,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셀 수도 없이 많은 길이 있잖아요.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길 속에 내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내 아이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아이를 조금 더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